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남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셨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꽃같이 예쁜 나이에 재주도 많으시고 인기도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에 비해 아버지라는 사람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쉽게 질려하는 성격 탓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다가 마시는 생활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저 여자 홀리는 재주는 있었는지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가끔 무용담처럼 여자들을 만난 얘기를 해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던 골빈 사람이었던 거죠. 일도 쉽게 질려하더니 저희 어머니도 쉽게 질렸나 봅니다. 혼전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새 마음이 식은 건지 아버지는 임신 중인 어머니를 나몰라라 했답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다음 날이면 숙취에 쩔어서 어머니한테 해장국을 끓이라고 시켰답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격이었다고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매번 앓는 소리하며 한 푼 두 푼 뜯어가고 자식이 일 안 하는 거 알면서도 그저 오냐오냐 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곱게 키워서 굳은 일을 못한다나 뭐라나 했더랍니다. 어머니는 임신 중이라 일도 못하시고 외할머니께 조금씩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아버지라는 인간 술값에 쓰이니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더랍니다. 그래도 애가 있으니 이혼은 말아야지, 참아봐야지 하다가 그 인간이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놈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다 판단이 되어서 바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단호했던 어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큰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외삼촌이 중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으니까 엄청난 늦둥이였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어머니는 정말 오냐오냐 곱게 자라셨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커서 남자 보는 눈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어머니께서는 가끔 장난을 섞어 말씀하십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갓난아기를 데려온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힘드셨답니다.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게 되며 들어가는 생활비로도 충분히 부담이 되셨던 거죠. 어머니는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고 공주님처럼 자란 어머니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온갖 수모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가 접시를 깨서 사장한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들어보기도 하셨고 아저씨 손님들의 추근됨을 참아야 하는 날들도 허다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 하나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참으셨고 제가 8살이 되고서는 호떡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며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좀 덜 벌어도 맘 편히 일하자 하신 거였죠. 그런데 어디 장사가 쉽나요? 게다가 여자가 혼자 장사를 하기에는 많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특히나 호떡 장사같이 길거리 음식은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손님들 발걸음이 꾸준한 장사라서 오히려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쉴까 말까 했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전보다는 편하다고, 심지어 벌이도 전보다 나아져서 저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에는 호떡과 어묵탕을, 여름에는 찐 옥수수와 뻥튀기를 파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1살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저 둘만 남게 된 거였죠.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자가라서 거기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는지 저 몰래 오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오셔서 돈을 세다가 울기도 하시고 혼자 밥에 김치 하나 넣고 식사하시다가 울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때 많이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어머니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니와 달리 내성적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체구도 많이 작았던 저는 그냥 반에 있는 둥 없는 둥 존재감이 제로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냥 중간보다 아래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고 공부에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찌질함 그 자체였죠. 몇 있는 친구들도 다 저처럼 내성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을 구경만 하다가 가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죠. 가끔 너무 심심한 날에는 어머니의 가게에 갔었는데, 가도 어머니는 맨날 바쁘고 저는 옆에서 만화책 읽거나 낙서만 하다가 집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냥 학교 출석 잘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잘 놀지도 못하는 아이로 중학생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두운 밤에 장사 마감을 하시는데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천막 치다가 어두워서 어머니를 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어머니를 친 겁니다. 집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 받고 놀라서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뛰어갔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많이 다치진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괜찮고 오른쪽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가로등이 그날따라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머니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운전자는 계속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 내원하면서 최대한 팔 쓰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다행은 무슨 다행이니. 이제 겨울인데 장사도 못하고. 장사 좀 쉰다고 큰일 나요? 엄마 몸이 우선이지. 큰일 난다고. 전기세며 수도세며 식비며 다 큰일이지 그럼. 뭐 별 수 있어요. 푹 쉬고 빨리 낫기를 바라야지. 어머니는 제 말에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괜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푸념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친구한테 이 말을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너라도 일해야지. 일? 내가? 내가 무슨 일을 해? 찾아보면 다 있다. 우리 형도 고등학생 때부터 일해서 대학교 첫 등록금 자기가 냈잖아. 엄마랑 아빠가 맨날 형 밥만 닮으라고 언제 철드냐고 하는데 어휴, 난 못하겠더라. 왜 못해? 형 무슨 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일 했다던데. 너도 가봐. 삼거리에 있잖아. 대학교 등록금이라.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대학교에 대한 꿈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하러 비싼 돈 주고 학교를 4년이나 더 다녀야 하나 싶었고, 저희 집 형편의 대학교는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마련했다니, 비록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했지만 좀 솔깃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써주나 호기심이 생겼죠. 지금도 고등학생을 써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인력사무소에서 일고해서 하던 고등학생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고, 제가 살던 곳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고등학생들도 일하고 했었죠. 그날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갔는데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비닐봉지들이 엄청 많았고 조그마한 리본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꽃 같은 게 사방에 널려 있었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엄마 일하는 거지. 네? 이게 무슨 일인데요? 그리고 엄마 지금 아픈데 무슨 일을 해요? 핀 만드는 건데 앞집 애기 엄마가 소개해줘서. 그리고 얘 다친 건 팔이고 손가락은 완전 멀쩡하거든. 이건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거에서 얼마나 준다고 그냥 쉬시지. 어머, 이래 보여도 하나에 20원이나 주는 흔하지 않은 부업이야.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니?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그리고 맨날 서서 일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일하니까 좋거든. 어머니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조그마한 핀들을 뚝딱뚝딱 만드셨습니다. 그때 퍼뜩 낮에 친구랑 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바로 인력사무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쁜 일을 당하진 않을까? 이렇게 사람 많은 삼거리에서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 혹시 나를 어디에 팔아버리는 건 아닐까? 하긴 뭐 어디 쓸만해야 팔겠지. 대낮인데도 사무실 앞 복도는 왠지 어두컴컴하고 무서웠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미 인력사무소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문 옆에 쭈구리처럼 서 있는데 나오던 아저씨가 갸웃하고 안쪽에다 사장님,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군요. 그 아저씨가 자리를 피하고 얼떨결에 안에 있는 사장님이라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상 외의 인상이었습니다. 엄청 푸근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나이대는 저희 어머니 정도, 머리도 살짝 벗겨지고 배도 좀 나온 그런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온 거예요? 아직 문 밖에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목소리마저 푸근한 사장님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사장님이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타다 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19살? 17이요. 곧 18살 돼요. 아이고, 17살이 돈이 얼마나 급하길래 일을 하려고 해?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다치셨거든요. 저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런 사정이 있구나. 사장님은 팔걸이에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일을 안 주려고 하나 싶어 초조했습니다. 잠깐의 생각을 마친 사장님은 제게 호구조사를 하듯 꼼꼼하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셨습니다. 키가 몇이지? 170은 되나? 딱 170입니다. 169인가? 몸무게는 60이요. 아이고, 많이 먹어야겠네. 힘은 좀 쓰고. 힘이요? 아니요. 그래. 우선 내일 아침 6시에 나와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한 건가 싶었습니다. 사장님을 보니 나쁜 사람 같진 않았고, 그땐 아침 6시에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찾아가 놓고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꾸역꾸역 일어나서 사무소에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던 어제와 달리 새벽부터 사무소 안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형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우락부락하기도 하고 까무잡잡하게 타서 더 세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다 힘이 세 보였습니다. 이래서 어제 사장님이 힘을 쓰냐고 물어보셨구나 하던 찰나에 40대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의 지휘에 형 아저씨 4~5명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저 툭 치면서 따라가라고 하길래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봉고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태우더라고요. 다들 자연스럽게 차에 타는데 저만 덜덜 떨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짓 당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요. 참 바보였네요. 아무튼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그냥 평범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막노동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정말요.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제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무겁고 쉴 틈도 없고 먼지도 엄청 많고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시멘트를 나르라는데 저는 시멘트가 그렇게 무거운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비실거리면서 계속 넘어지니까 팀장이라는 아저씨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욕이 있었나 할 만큼 평생 먹을 욕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눈물이 나오려는 거 꾹꾹 참고 3일을 나갔습니다. 첫날에는 팀장이 욕하더니 둘째 날부터는 다른 아저씨들도 욕하더라고요. 그냥 봉으로 본 거죠, 저를. 안 그래도 힘든데 욕까지 먹으면서 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됐던 날 팀장님의 꺼져로
저는 일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일이 막노동이었고 그마저도 욕만 먹다가 3일 만에 잘린 신세라니 돈 버는 거 어렵다더니 이 정도였나 하고 17살 나이에 인생이 어렵구나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집에 계신 어머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10원, 20원 버신다고 좋아하며 깁스한 팔로 부업하시는데 나는 팔다리도 멀쩡한 놈이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돈도 받아야 했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왔어? 힘들었지? 앉아. 들었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괜찮다고 하는 사장님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은 다 저한테 욕만 했는데 사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셨으니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욕먹기 좋아하고 욕먹는 데 익숙하겠나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욕도 듣고 저를 폄하하는 말도 듣고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속상했던 그 마음이 그냥 팡 터져버렸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하시다가 곧 제 옆에 와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더 당황하셨고 이번엔 제게 따뜻한 녹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좀 진정이 되자 사장님께서는 위로의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그래. 다 욕먹고 일 배워서 할 줄 아는 게 욕밖에 없어. 어린 게 참 애썼다. 그래도 잘 버텼어. 고생했다. 내가 너 일을 주면 안 됐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 주는 게 사장님 일이잖아요. 어이구 착한 것.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밥 먹자. 사장님은 점퍼를 챙겨 입으시더니 제게 어깨 동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중국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짜장면 좋아해?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거든. 걔가 짜장면에 아주 환장해. 저도 짜장면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깐쇼 새우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는 동안은 욕먹었던 걸 싹 잊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돈이 필요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사장님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곰곰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면 너 식당에서 일해볼래? 이건 우리 일은 아니고 내 친구가 하는 가게인데 여기서 좀 멀어. 어딘데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곳은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시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사무실에 갔고 사장님은 식당을 하는 친구분께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분은 마치 밤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어서 일손이 부족했다며 내일부터 바로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도 학교 마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돈 받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엄청 많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3배는 더 주셨습니다. 사장님,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 내가 이 일을 20년을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럼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져가. 아들 같아서 주는 거야. 예? 왜요? 그냥 기특해서 구준을 시킨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가서 어머니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으로 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갑작스럽게 큰돈을 받게 되어서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른을 만나는 행운이 내게 오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대로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의 친구분이 하신다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갈비탕이랑 갈비찜, 떡갈비 같은 걸 파는 좀 좋은 한정식 식당이었는데 거기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쓰레기통 비우기나 설거지나 재료 손질 같은 잡일이었지만
이전의 막노동에 비하면 훨씬 할만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회복을 다 하시고 다시 장사를 재개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벌써 너 고2야. 공부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대학도 안 가려고?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그건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 엄마는 대학 가면 좋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일은 계속하게 해주세요. 왜? 거기서 여자친구라도 사귀었어? 아이, 진짜. 사실 제가 식당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였죠. 사실 제가 18살 때까지 별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이라는 게 없었죠. 크면서 더 그랬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그냥 대충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아주는 곳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이나 해야지 했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면서 생긴 저의 취미생활인데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기도 했고 가끔 사생대회 때 상도 받았으니 재능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반 애들도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었고요.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 미술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은근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미술 관련된 대학을 가면 어떨까 상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일한 돈을 모아서 미술학원에 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몰래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2학년 때 열심히 돈을 모으고 3학년 1년 동안 학원을 다녀서 대학을 가기로 저 혼자만의 목표를 세운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이건 비밀로 하고 그냥 일하는 게 재밌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학원을 가게 되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정말로 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열쇠까지 받아서 새벽까지 그림 그리고 버스 놓쳐서 거기서 잠깐 자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고3인 제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호떡집 단골 아주머니들한테 다른 학원들 수능 예상 문제 받아오시고 그러셨고요. 어머니도 저도 정말 예민하고 힘든 1년을 보냈었는데 그 결과가 이토록 값지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사장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제게 훌륭한 어른이 되라고 하셨던 그분이요. 사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을 거고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만약 생각했더라도 돈도 못 벌고 학원도 못 갔을 테니까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그 사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죠. 대학 합격 소식 듣고 인사라도 드려볼까 하고 가보니까 인력 사무소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몇 번 전에 일하던 식당 땜빵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식당 사장님께 슬쩍 여쭤보니 이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찾아뵈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현실로 돌아와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 학교를 4년씩이나 더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과대였습니다. 저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친구였죠. 내향적인 저와 다르게 외향적인 그 친구는 일명 인싸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였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화끈한 부분도 있고 인기도 많았죠. 학기 초에는 말 몇 마디 해본 게 다였을 정도로 안 친했는데 우연히 조별과제를 그 친구랑 하게 되어서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주목받는 애라 친해져도 피곤하기만 하겠다 생각했던 저는 적당히 과제만 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 사냐? 밥은 먹었냐? 물감은 어떤 거 쓰냐? 끝나고 뭐 하냐? 화방은 어디 다니냐? 등등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데 얘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나 싶더라고요. 돌려 말하는 재주가 없던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너 나 좋아하냐? 뭐? 야, 나 여자 좋아해.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캐물어? 나랑 친해지고 싶어? 와, 너 보기보다 거침없구나. 응, 맞아. 친해지고 싶어. 너도 거침없네 뭐. 나랑 왜 친해지고 싶은데? 너 친구 엄청 많잖아. 에이, 그런가? 내가 친구가 많나? 그런 거 같기도. 나 네 그림이 너무 좋아.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응, 너 진짜 그림 잘 그리더라. 동기 중에 네가 가장 잘 그리는 것 같아. 뭐? 그럴 리가. 진짠데? 애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 네가 동기 중에 탑이라고. 네 그림은 뭐랄까, 묘해. 외롭기도 한데 또 포근하고 차가운데 따뜻하고. 그게 뭐냐? 그림이 외로워?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을 그려서 그런가? 어? 왜? 나던데. 나도 혼자 그림 그렸어. 부모님이 바쁘셔서. 친구도 많고 잘 노는 그 친구는 저와 완전 다른 성격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재능을 찾게 된 것도 비슷했고, 부모님이 바쁜 것도 또 먹는 거나 좋아하는 작가, 화가도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동기들과 친해지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저를 데리고 동기들과의 술자리에 자주 나갔습니다. 덕분에 동기들하고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도 동반 입대했습니다. 휴가 때도 만나서 놀고 진짜 20살 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네요. 같이 입학해서 같이 휴학하고 같이 복학해서 졸업도 같이 했습니다. 졸업하고 첫 입사한 회사는 다른 곳을 가게 되었지만 서로 원하던 조건의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랑 친구 둘 다 미대 나왔으니까 디자인 계열의 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뭐가 힘든지 알고 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자주 가던 갈매기집에서 한잔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일 그만둘까? 너 그 말 입사할 때부터 했어. 이번엔 진짜야. 왜 또 위에서 갈구냐? 일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진짜 지겹게 많아. 그런데 내가 그걸 또 해낸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아냐?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였으면 이거 건당 얼마일까 싶더라. 못해도 지금 월급의 2배는 받을걸? 네가 프리면 그 거래처에서 너한테 일을 맡기겠냐? 너네 회사 네임밸류 보고 일 맡기는 거지. 아, 그니까 네임만 회사 네임이지. 그 디자인 99%는 내가 다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프리할래. 그래, 해라, 해. 같이 하자. 뭐? 이 자식이 돌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 거치고는 눈빛이 멀쩡하더라고요. 친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한테 자기 계획을 말하는데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처럼요. 친구는 손이 빠르고 저는 디자인을 잘하니까 같이 나와서 팀으로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영업은 자기한테 맡기라는 친구의 말에 그때는 그냥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친구의 징징대는 소리를 지겹게 듣다가 헤어졌었네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월급도 적당한 그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인데 제가 한 디자인을 팀 선배가 자기 이름으로 낸 거죠. 그게 또 성과가 좋아서 상여금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걸 선배 이름으로 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팀원들이 그 선배한테 한턱 쏘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디자인 거의 한 달 밤낮으로 고생하며 만든 건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선배 죽일 듯이 쳐다봤는데 그 선배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 밥 한 번 사겠다고 어깨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 화내고 욕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억울한 거 참고 사는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참고 자료들이랑
그 선배랑 톡했던 거랑 증거 다 모아서 위에 올리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우리 프리하자. 솔직히 처음 반년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프리로 돈백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했죠. 그래도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일을 하는 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억 배는 즐거웠습니다. 천재도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반년 후에 원래 벌던 월급만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몇 대 놓고 거기서 밥 먹고 쪽잠 자고 눈 뜨면 일하며 생활했지만 우리 이름으로 디자인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펜시류나 서적 디자인을 했는데 한번 일을 맡긴 회사에서 또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줄어들 일이 없었고 저희는 꾸준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9살에 회사에서 나와 프리로 전향한 지 4년 만에 저희는 각자 아파트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벌이가 넉넉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계속 머물렀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죠. 그 바쁜 와중에 친구는 언제 연애를 했던 건지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친구처럼 밝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지? 뭐야, 오글거리게. 말해봐, 우리 제일 친하지. 그치. 갑자기 왜? 돈 필요하냐? 나 축가 불러줘라. 뭐? 말했다시피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합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요. 부끄러움도 많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대뜸 축가를 부탁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축가 받는 게 소원이라나 뭐라나. 절대 싫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친구가 일할 때도 쉴 때도 일 안 나갈 때도 계속 조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아니면 내가 언제 축가를 부를 것이며 어차피 대부분 학교 사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일 텐데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탁을 수락했죠. 마이크랑 MR 체크해야 한다고 결혼식 날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아무도 없는 식장에서 노래 부르고 음향 테스트 했습니다. 다 끝내고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네 부모님 뵙는 건 처음이라 옷 고쳐 입고 그쪽으로 갔는데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서 만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사장님? 고등학생 때 저희 동네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던 바로 그 사장님이더라고요.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꿈꿀 희망을 주신 바로 그분이요. 사장님은 저를 보고 잠깐 누군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 저를 기억하실까 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솔직히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게 사장님은 귀인이었으니까요. 사장님께서 곧 하시더니 제 이름을 말하시더라고요. 제 이름까지 외우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울지 않으려고 반가움을 막 표현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이 녀석 아빠거든. 둘이 친구일 줄은 몰랐네. 잠깐만. 이름이 혹시 너랑 같이 일한다는 친구가 이 친구냐? 걔가 얘야? 그게 너였구나. 아이고. 이름이 똑같구나 했지 같은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장님은 16년 전 그때부터 제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결혼식 이후에 사장님을 따로 만났을 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인력사무소 운영하면서 고등학생이 오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그것도 17살짜리가 오는 건 더더욱 흔하지 않았고 저같이 비실비실하고 작은 아이가 온 것은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민망해졌지만 그 덕에 사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기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결혼식 날 파들파들 떨면서 축가를 완곡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불렀는데 왜인지 사람들은 빵빵 터지더라고요.
뭐 친구도 웃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사회자가 축가를 마친 제게 친구를 위해 한마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너랑 처음 인연이 된 그 순간부터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넌 배울 것도 닮고 싶은 것도 많은 멋진 사람이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못지않을 거라 난 확신한다. 두 사람의 미래가 더 빛나고 더 행복하기를 항상 기도할게. 그리고 너의 좋은 성품을 물려주시고 알려주신 네 아버지께 감사해라. 잘 살아라 친구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인품 좋은 사장님의 아들이 훌륭한 제 친구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제 인생의 귀인인 이 두 사람께 언제나 존경을 표하고 저도 그들에게 귀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친구야,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